세그멘테이션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이미지, 개, 고양이 분류기 맨날 예제로 다루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 개 한 장 들어가는 경우 없고 고양이 한 장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이렇게 한 장 들어가는 경우에 고양이인지 개인지 분류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런 걸 흔히 단일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답이 고양이는 1, 뭐 개는 0, 그러면 분류기가 될 거고요. 이 답이 나이면 뭐 회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단에다가 우리가 뭐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나 이런 걸 통해서 확률을 바꾸기 위한 함수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기를 쓸 거냐 아니면 회귀로 쓸 거냐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과정인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넣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서 고양이라고 답해야 되고 개라고 답할 수도 없죠. 뭐가 궁금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다중객체, 여러 객체에 대한 각각 지가 알아서 딱 객체를 잡아서 그거에다가 뭐 개냐 고양이냐 답을 달든 레이블을 달든 나이를 달든 회귀 문제로 어쨌든 첫 단계는 뭐겠어요? 객체 인식한 다음에 거기다가 답을 달아줘야겠죠. 이걸 원할 겁니다. 그 분류든 회귀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드리는 세그멘테이션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세그멘테이션 개념을 이론을 깊숙하게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학부 과정에서. 근데 코드로 쓰기에는 간단합니다. 엔터만 치면 되죠.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에 와 계시니까 그냥 엔터만 치지 말고 약간은 내부를 좀 이론을 좀 건드리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골은 세그멘테이션까지 가는 거고요. 이 세그멘테이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이미지 학습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분류나 회귀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이미지를 증강을 할 수 있고 증강에는 노이즈나 컨트라스트나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얘는 데이터 뻥튀기는 너무 쉽다, 이미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을 가져다가 그게 굳이 CNN 아니어도 돼요. CNN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ANN 할 수 있어요.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고 헤비하긴 하지만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다. 어찌됐든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뭔가 뻥튀기를 해서 확보가 됐다면 이 확보된 이미지를 가져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준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리그레션 문제죠. 이미지에서 특정 값을 뽑는 거죠. 그죠? 그 이미지가 미세구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분류 문제. 여러분들은 분류보다는 회귀 문제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미지 주고 여기다가 볼륨 프랙션이 얼마가 되니? 뭐 사이즈가 얼마가 되니? 뭐 이런 거 모델 만들어라 이런 거가 많겠죠. 여러분들이 개고양이 분류기를 하진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논문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자연어 처리하기 위해서 피그를 다 받으면 피그가 되게 많죠. 그 중에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크게 뭘로 나눠져요? 크게 현미경이죠. 현미경 사진. 현미경은 크게 세 가지. 광학, 그 다음 뭐야?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뭐로 나눠져요? 스캐닝, 트랜스미티드. 그러니까 결국 샘, 템, OM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현미경 이미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OM, 샘, 템. 그게 뭐야? 분류기잖아요. 그럼 OM 폴더 안에는 OM 사진만, SM 폴더 안에 SM 사진만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기타 사진들. 그런 다음에 OM 사진만 가져다가 뭔가는 뭐 이상한 짓을 하겠죠.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분류기를 쓸 수 있긴 하고 또 회귀 모델도 쓸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이제 내일쯤 배우시나요? 적대적 생성신경망.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시는 디텍션, 객체 탐지 및 탐지를 알아야지 세그멘테이션까지 갈 수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이 있다라고 나름 그 순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세그멘테이션 가기 앞서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겟팅하는 객체를 딱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밑에와 같이 이런 자율주행 중에 카메라가 보이는 다양한 실시간 이미지, 그런 이미지에서 빠르게 객체를 탐지해서 이 객체가 뭔지를 빠르게 답을 달아서 그 다음 그 답이 나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라, 그러면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등등의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초기 단계가 이 문제였고요. 초기에는 이제 비전이 대부분 담당을 했다가 최근에는 AI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리전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SSD, 욜로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모델들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저도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니고 학생들이 열심히 조사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 객체 분할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요. 객체 분할이라는 거는 유사하긴 하지만 탐지뿐만 아니라 탐지에다가 같은 클래스의 색깔을 칠해야 되죠.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진에서
전체 면적분의 사람의 분류는 얼마냐? 그러려면 빨간색 아닌 픽셀 값의 데이터를 전부 더한,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에 빨간색 픽셀을 모두 더한 것의 비율이 결국 그 사람의 에어리어 프랙션이죠. 이런 걸 뽑으려면 뭔가는 정량값을 뽑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세그멘테이션까지 가야겠죠. 탐지만 한다고 해서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자율주행, 뭐 비전, 뭐 이거 만들 거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들이 소재 단위에서 미세구조에서 객체 탐지 및 세그멘테이션 문제는 대부분 우측의 문제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뽑아야 되는 거죠. 무슨 소재를 하든지 간에. 자, 객체 탐지예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이 구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로컬라이제이션. 딱 어떤 물체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든 개든 뭐든 간에 이 고양이나 개나 동물을 딱 객체를 잡을 수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잡은 애를 뜯어서 분류기에서 넣어가지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뭔지를 밝히는 게 되겠죠. 기존에는 이미지 자체가 들어가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봤다면 저 로컬라이제이션 파트가 붙는 순간 객체를 인지하고 그 영역을 떼서 분류기한테 물어본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양이인데 머리하고 다리 띄고 객체를 잡고 하면 분류기가 헷갈리는 정도는 올라가겠죠? 이왕이면 고양이 특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인지해가지고 뿌리면 분류기의 성능이 올라가겠죠? 두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뭐예요? 리전도 정확하게 최적화가 돼야 되고 객체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리전을 잘 잡아야 되고 동시에 그 리전을 잡았을 때 분류기에서 잘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뭔가는 로스를 떨어뜨리기 위한 액션이 수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구분돼서 모델 개발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 된 객체만 분류기에 넣어가지고 분류하고 답을 달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과정을 투 스테이지라고 하고요.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객체 탐지와 동시에 답을 다는 세그멘테이션, 분할까지 해주는 탐지와 답을 다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원 스테이지가 있고 이게 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기술이 원 스테이지래요. 아무래도 코드 구현이나 이게 더 헤비하겠죠. 그래서 연도를 보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그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해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모델들 보면 저쪽 원스테이트 디텍터, 다시 말해 로컬라이제이션과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의 하나로 코드 안에서 한 번에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는 이제 머리 아픈 지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머리 아프게? FPS 여러분들 총싸움 많이 하니까 잘 아니까 뭐 문제 없죠? 저 뭐야? 초당 프레임. FPS가 빠르면 뭐 120프레임 정도 되면 딱딱 끊기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안 드리고 저건 뭐냐 위에 MAP. 처음에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왜 평균이 두 개냐? 민과 에버리지 다 평균인데 너 혹시 영어 잘못해가지고 민 쓰려고 했다가 에버리지 하나 더 쓴 거 아니냐?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결국 저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가 뭐냐면 안에 사진 한 장에 고양이 개가 있으면 고양이라는 클래스와 개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고양이랑 클래스라고 했을 때의 뭔가 정확도의 기준과 이 고양이 클래스와 개 클래스의 그 평균 정확도를 다 포괄적으로 하는 평균 클래스가 있겠죠? 평균 정확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고양이 개 사진에 고양이만 정확도 높은 모델 만들면 뭐 할 거야? 개는 틀리는데. 개는 객체를 인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다중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객체만 잘 디텍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클래스를 잘 디텍션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특정 객체에 대한 정확도, 평균 정확도와 이 평균 정확도를 전부 다 더해서 토탈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다중 객체에 대한 평균 정확도가 우수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이 두 개 붙었어요. 그래서 뒤에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클래스별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얘기하고 평균 정확도를 얘기하고 그 클래스를 다 평균을 취해서 토탈 평균을 정확도를 평균하는 앞에 민 의미가 붙어 있다. 그래서 MAP.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자, 어찌됐든 우측은 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 모델, 객체 감지에 있어서의 두 가지 성능 지표는 FPS하고 MAP. 왜 FPS가 들어와 있는지 아시는 분? 손들어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신 분? 객체 감지 분야가 어디서 많이 쓰여요? 비전 쓰이는데 많이 쓰이겠죠? 비전 분야.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이겠죠. 카메라로 보는데 객체를 감지하는데 느려지면 딜레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델 평가하고 물성 예측하는 거는 한 달이 걸려도 되고, 뭐 1년까지는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그냥 그 시뮬레이션이죠. 뭐 그 양자역학 계산도 아니고. 그쵸? 그런 거는 여러분 뭐 1시간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자율주행 환경에서 객체를 탐지하는 기술에
어떻게 시간이 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능 지표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 평균 객체가 Y축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정확도. 전체 객체를 다 정확도를 우수한 객체 탐지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이 성능을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 조사에는 욜로 버전 3 이상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데이터에는 버전 2까지만 있는데 아마 더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상향돼 있는 이 두 가지의 목적 물성을 다 만족하는 모델이 저 원스테이지 디텍터인 욜로 관련 버전이 있지 않나.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을 다른 걸 못하더라도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 돼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회귀 모델의 정확도는 뭘로 평가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로스 평가하는 거와 정확도 평가는 달라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래 로스를 평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그 로스는 민 스퀘어 에러와 민 앱솔루트 에러로 평가하죠. 민 스퀘어와 앱솔루트는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냐 안 취하냐의 차이. 절대값의 의미의 차이는 뭐다? 여러분 대학원 과정에서 설명을 할 건데 뭐 단순한 거죠. 여러분의 오차가 0부터 1 사이라면 실수라면 소수점이라면 오차의 0.3을 제곱하면 숫자가 더 커진다 작아진다? 더 작아져요.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오차가 작은 놈들은 더 작아지고 큰 놈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민스퀘어 에러, 민스퀘어 에러라는 얘기는 오차를 전부 모든 데이터의 오차를 다 썸한 다음에 평균 오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평균 오차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오차 작은 놈에 집중하게 되면 학습이 안 되겠죠. 우선 오차 큰 놈을 먼저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오차보다는 큰 오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오차 평가할 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SE나 MA, 민 스퀘어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의 그 제곱하기 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차를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 가중치를 학습하겠죠. 학습된 모델이 진짜 잘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정확도 평가는 회귀 모델에 있어서는 R2 스퀘어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분류기 놓고 어큐러시 하게 되면 어큐러시가 뭐 0.9다. 1이면 가장 좋고요. 0.9다, 0.8이다 나오는데 그 어큐러시에 대해서 그나마 검색해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류기에서는 어큐러시는 내가 100장의 이미지를 넣었어요. 분류기입니다. 고양이 개 분류기예요. 100장의 이미지는 고양이와 개가 섞여 있어요. 100장을 넣어서 정확히 100장을 고양이 개로 완벽하게 분류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인풋 이미지 중에서 정답을 맞힌 개수 100장을 넣어서 100장을 맞췄으면 1이죠. 100장 중에 90장 맞췄으면 0.9 100장 중에 10장 맞췄으면 이게 여러분 모델에서 어큐러시 코드를 딱 치면 나오는 답이 인풋된 이미지에 대한 정답률을 가져다가 평가합니다. 그때 어큐러시라고 알고 있지만 세그멘테이션이 나오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정확도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좀 이해해 볼게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게 인공지능 분야하고 모든 이제 선택에 있어서 이 매트릭스를 짜가지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참 거짓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우측에는 액츄얼, 사람입니다. 리얼 답이에요. 실제 답.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컴퓨터한테 고양이 사진을 넣을 건데 고양이 사진을 넣을 거니까 고양이 사진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고양이네. 리얼이죠. 답입니다. 얘를 컴퓨터에 넣으면 컴퓨터가 대답을 하죠. 고양이인지 아닌지. 이거는 예측된 결과죠. 그래서 저 AI가 예측된 결과고요. 실제 저 사람은 답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파지티브, 고양이이다 아니다. 고양이 분류기를 만들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고양이이다 아니다로만 구분할게요. 고양이이다 그럼 파지티브죠. 근데 머신이 예측을 했습니다. 고양이인데 고양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쪽은 다 고양이 사진이죠. 고양이 사진을 넣었는데 머신이 고양이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true positive라고 표시해서 TP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는 관점은 뭐예요? TP면 뒤에 있을 때가 뒤에가 인공지능이 예측한 거고 앞에가 인공지능이 예측한 것과 실제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어떤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 좋아하는데 인공지능이 그 사진을 보고 예측합니다. 파지티브라고 예측했으면 파지티브가 우리가 고양이라고 예측했으니까 인공지능이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실제 true라는 그게 참이란 얘기면 아 그럼 고양이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고양이가 아닌 걸 넣었는데 머신이 고양이라고 예측했네 파지티브. 근데 펄스야 거짓이야.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거짓이란 얘기는 실제는 뭐다? 고양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FP,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다시 밑에는 어떻게 돼요? 뭔진 모르지만 머신이 고양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거짓이야. 그러면 실제는 뭐란 얘기예요? 고양이란 얘기죠. 고양이 사진 들어온 거죠. 자, 얘만 볼게요. 네거티브 뒤에부터 머신이 고양이가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true야. 그럼 고양이가 아닌 거죠.
실제 고양이 아닌 사진을 넣어서 고양이. 자, 이 개념을 알아야지 TPT 이게 뭔 소린지가 나와요. 자, 이 개념을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큐러시는 뭐의 의미예요? TPT는 이게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에요. 4개.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답은 뭐냐면 실제 이거죠. 답이니까 고양이하고 고양이 아닌 걸 넣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답은 뭐예요? 고양이 사진 나왔을 때 머신이 고양이라고 예측하는 거고요. 고양이가 아닌 사진 넣었을 때 고양이 아닌 사진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조건은 뭐야? 모든 조건 4분의 2가 되는 게 뭐다? 정확도입니다. 100장 넣었을 때 답이라는 거는 그 답이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를 맞추는 게 답인 동시에 고양이가 아닌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 아니라고도 답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라는 기준 자체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기의 어큐러시라고 딱 코드에 넣어서 받는 값이 얘를 의미해요. 일반적인 어큐러시. 그럼 프리시저는 뭐냐면 이거 정밀도라고 하는데 얘는 분모가 어딨냐면 TP, FP니까 여기입니다. 분모가 뭐냐면 머신이 고양이라고 예측한 사진 중에 진짜 고양이일 확률이고요. 그게 정밀도고요. 리콜은 재현성입니다. 그럼 이쪽이죠. 세로축. 얘는 실제 고양이 사진 중에 머신이 고양이라고 예측할 확률. 뭔가 이상하지만 딱 뭔가는 답은 없지만 다르겠죠.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죠? 이게 다중분류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해집니다. 어떤 머신이 고양이는 잘 예측하는데 특징이 여러분들은 고양이 잘 예측하면 사자도 잘 예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가 고양이 사진은 100장, 개 사진은 한 장 있으면 개는 예측 못 하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들여다보는 데이터의 어떤 그 머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불확실성도 유사한 포인트인데 얘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언제 발생한다? 다중 객체를 할 때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볼게요. 리콜은 이 가로축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까지 우선 하고 넘어갈게요. 자, 왼쪽 사진은 뭐냐면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고양이랑 사자, 개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머신이 고양이 아니라고 얘는 고양인데 이렇게 예측했고 얘는 고양이 아닌데 고양이라고 했고 개인데 고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췄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컴퓨터 매트리스에다가 배열을 한 겁니다. 맞추네, 완벽하게 맞추네랑 틀리네를 해놓고 계산해보면 어큐러시는 60%, 60, 이건 우연히 같은 거예요.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큐러시와 정밀도, 재현성, 정밀도와 리콜 재현성이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게 언제 커지냐면 세그멘테이션 이수와 이만한 사진에서 요놈 예측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말을 아크로 만드시는 분들 보면 가장 동그랗게 만든 3D 프린팅이나 이거 할 때 분말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지만 항상 분말에 옆에 뭐가 붙죠. 그걸 우리가 위성 분말이라고 해서 위성 분말은 분말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분말을 만들었을 때 위성 분말이 어느 정도 포션이 있는지 알아야지 공정 조건을 바꿔서 위성 분말을 최소화하겠죠. 그러려면 눈 뜨고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예요? 이미지 넣으면 위성 분말만 색칠을 막 칠해지면 전체 몇 점쯤에 위성 분말 색칠한 거에 포션을 알 수 있고 정량을 뽑았으니까 이거 조건 바꾸면서 이 정량 값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어닝이나 이런 실험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런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이만한 이미지 중에 요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정확도가 어떻게 돼? 정확도는 이거 중에 전체를 맞히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까지 한 90%가 백그라운드인데 백그라운드 잘 맞췄는데 요거 점 하나 못 맞췄다고 해서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 정확도 99%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이너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서 진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이너한 세그멘테이션의 정밀도나 재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여러분들이 정확도의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이런 거죠. 사람의 답을, 사람이 칠한 실제 리얼은 이만한 배경에 점을 예측하는 거야. 이걸 답이야. 근데 머신이 이걸 열심히 학습해서 이렇게 예측했다면 이만한 배경에 콩만한 점을 여기다 찍었네. 그러면 이 정확도, 원래 정확도는 뭐예요? 전체 면적분의 정답률이니까 얘는 틀렸지만 여기 있어야 되지만 얘와 얘를 뺀 나머지 백그라운드는 다 맞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도입니다. 어큐러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큐러시. 근데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는 우리는 뭘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게 메이저라면 얘네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런 마이너한 어떤 그 객체를 잘 탐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결국은
IOU,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그런 어떤 지표예요. 얘는 간단합니다. 전체가 뭐예요? 합집합. 합집합분의 교집합. 다시 말하면 답이 녹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 빨간색 영역을 이렇게 비스듬히 예측을 했네. 녹색을 빨간색으로 예측했네. 완벽하게 겹치면 퍼펙트지만 겹쳤네. 그러면 이 겹친 걔네들의 마이너한 어떤 정확도는 이 IOU 밸류를 통해서 이 마이너 클래스에 대한 이 전체 면적에 대한 면적분의 교집합 면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임계값. 보통 IOU 밸류는 0.5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 토탈 면적분의 교집합의 면적이 0.5 정도 된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의료처럼 더 중요한 경우에는 0.7에서 8호까지 올리기도 하지만 이 0.5라는 기준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정도 겹쳐야지 예측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살짝 거치면 쟤는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IOU 밸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예측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밀도하고 재현도 계산할 때 실제 모델이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true, 참이에요. 잘 예측한 게 영역이 작으면 임계값보다 낮기 때문에 그 TP를 그냥 제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IOU를 낮추면 살짝만 겹쳐도 예측을 잘했다라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IOU 문턱값을 올리게 되면 겹쳐도 0이라고 취하니까 계속 정밀도와 재현도가 안 나오는 거죠. 더 올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게 필요해? 의료처럼 정밀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IOU 레벨을 올려서 어느 정도 겹친 걸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딱 됐을 때의 기준으로 정밀도를 책정하고 걔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자 볼게요. 얘가 뭐냐면 이 프리시전과 리콜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물성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지냐면 IO를 낮은 값부터 낮은 값에서 정밀도 평가하고 리콜 평가하고 IO를 바꾸고 평가하고 했더니 IO를 모든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더니 이런 프리시전과 리콜 값이 변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에서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프리시전 리콜의 밸런스가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언제 가장 면적이 클 건지를 선택하고 그때의 최적의 IOU 스레스홀드를 잡게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좀 더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IOU가 어떤 X라는 문턱값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낮은 경우가 얘라면 요 교집합이 내가 정한 영역보다 전체 면적분의 이거의 영역이 내가 정한 X보다 낮은 경우에 얘가 그럼 얘는 뭐로 취한다? 예측 안 하고 저 빨간색이 존재하지만 겹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얘는 더 크니까 얘는 이 영역이 뭐로 한다? TP 맞췄다로 보는 거예요. 얘는 TP가 0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맞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살짝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겹치는 영역을 더 늘려서 이 애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빨간색이라고 어떤 입자들을 찾아야 되면 입자가 하나가 아니죠. 입자가 이렇게 된 애도 있고 저렇게 된 애도 있고 세모 모양 입자도 있고 다양한 클래스의 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IOU 임계값을 만족해서 정밀도 평가에 사용됐지만 얘는 사용 안 되고 쟤는 사용되고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 IOU 밸류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원래 답은 이거라고 레이블을 여기 딱 색칠해줘 있는데 머신이 이렇게 색칠했어요. 이 교집합이 IOU보다 크다면 얘는 정밀도나 재현성 증가에 영향을 준 평가에 사용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해서 토탈 정밀도를 평가할 테니까 뭐 이런 것도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를 설명 안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적용은 안 할까요? TN을 왜 적용 안 할까요? TN은 뭐다? 뒷숫자가 있겠죠. N은 뭐예요? 머신이 아니다라고 예측한 거죠.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뭐야? 실제죠. 그러니까 true니까 실제도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쪽을 색을 칠해야 되는데 머신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 영역은 아니다. 근데 실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우리는 지금 딱 색을 칠해야 하는 영역만 중요한 거지 실제도 아니고 머신도 아니라고 하는 그 주변 영역에 색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지수는 T에는 아무 데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안 들어와요. T에는 없어요. 여기는 다 안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T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어디에만 들어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분류기 평가하는 데만 들어와 있어요. 토탈분에 얼마나 맞췄는지만 들어와 있지 요 프리시전과 리콜에는 TN 값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 잘 생각을 하시는 거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우선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는 이런 국보적인 어떤 클러스터 또는 객체에 대해서 색을 칠해야 되는 이슈, 그 국부적인 거는 전체 영역 대비 아주 작은 픽셀이기 때문에 전체 정확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마이너한 객체에 대해서도 뭔가는 유의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IO를 설정하고 그 임계값을 컨트롤하면서 다양한 정밀도와 재현성을 얻어서 정밀도하고 재현성을 곱한 그 토탈 AP 밸류라고 하는데 그 면적을 다 계산해서 그거를 맥시마이즈해서 할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는 게 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디텍터로 가면 2단계 디텍터는 뭐라고 했죠? 로컬라이제이션 앤 클래시피케이션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모델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리전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먼저 이렇게 알고 있는 경계를 친 이미지를 넣어요. 그러면 이 경계, 빨간색 경계를 따서 분류기에 넣어요.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을 뒤에다 붙인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대신 분류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만약에 고양이라면 고양이를 요 빨간색 영역이 들어가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서 오차 틀리면 그 오차를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뭘 바꿔요? 이 서포트 맥신의 가중치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필터 가중치를 바꾸면서 잘 맞추게끔 하겠죠. 그리고 이런 파란색 영역도 분류기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외곽선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회기로 들어가요. 외곽선은 왜 회기냐면 외곽선의 센터,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곽선이 있고 컴퓨터가 셀렉티브 서치라는 그 어떤 엔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지를 딱 넣으면 알아서 그럴싸한 외곽선을 막 만들어줘요. 막 어떤 후보군을 추천해줘요. 사람이 나는 이 영역이라고 박스를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와 경계, 여기 보면 바운디 박스라고 하는데 그 박스와 그 셀렉티브 서치가 찾은 가상의 박스랑 회기를 풀어요. 왜냐하면 박스는 뭐가 있어요? 박스의 센터와 폭과 높이 다 숫자잖아요. 그 숫자와 사이의 오차, 결국 회기 문제를 푸는 거죠. 숫자의 오차니까. 그래서 뭘 바꿔요? 셀렉티브 서치가 추천한 가상의 바운딩 박스, 이 경계,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경계를 계속 컨트롤해서 실제 답에 맞춰요. 그러면 실제 답 딱 맞췄을 때 결국은 동시에 뭐가 된다? 그 이미지를 떼서 분류기에 넣어서 잘 맞추는 학습이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게 투 스테이지니까 결국 무슨 단계다? 로컬라이제이션 패스가 있고 그래서 경계 박스를 잘 최적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화된 경계 박스를 분류기에다 넣어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투 스테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모델에 붙인 것 같지만 투 스테이지 디텍터죠. 로컬라이제이션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패스가 있다. 근데 그거를 그림상 이렇게 구현한 거니까 구현했지만 투 스테이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같은 얘기인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은 제가 이 분류기 아까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을 썼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사이에 그 서포트 벡터니까 수직선에 그 마진, 간격을 맥시마이제이션에 있는 선을 찾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분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분류 문제를 굳이 풀 뿐이지 여러분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해도 되죠. 근데 이 RCNN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분류기로 썼을 뿐입니다. 그걸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계상자의 데이터가 있고 원래 답 경계상자가 있고 그 셀렉티브 서치가 추천한 경계상자가 있죠. 이걸 회귀 문제로 푼다는 얘기는 이거 수치의 차이를 계속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풀어가지고 딱 답에 맞추는 가중치가 세팅이 되면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셀렉티브 서치도 딱 잡아내고 그 잡아낸 거를 분류기에 보내가지고 누구다 해가지고 누구다인 걸 저기다가 막 마킹한다는 얘기가 결국 객체 탐지가 되는 거죠. 욜로입니다. You only look once라고 하는데 원 스테이지 디텍터예요. 좀 더 고급 기술이죠. 이런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나의 모델로 퉁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모델에 이 뒷단에 프리딕션 탄서라는 어떤 층을 넣어가지고 뭐 경계상자 예측과 클래스 예측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하나의 차이점은 이것 욜로보다는 SSD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결국은 로스를 줄이는 건데 한 번에 다 줄여야 되죠. 경계 박스 사이의 로스도 줄여야 되고요. 동시에 분류기의 로스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류기를 잘 분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파지티브한 고양이 사진도 고양이라고 답을 맞출 수 있게 학습을 하고, 고양이가 아닌 사진이 들어갔을 땐 고양이 아니라고, 네거티브도 잘 맞출 수 있는 학습에 대해서 이 파지티브 텀과 네거티브 텀의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한 로스,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확률인데 확률은 1보다 작죠. 0에서 1 사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 로스와 네거티브 양쪽 다 아까 TPMP 정답 이거에 대한 확률을 그러니까 로스를 두 개 다 계산을 해서 결국 이 로스도 줄일 수 있게끔 경계박스 조정과 분류기 가중치 조정을 하는 텀이 하나가 있고요. 분류기 조정하는 텀이 있고요. 경계박스는 여기 있죠. 이 스무스는 이제 이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에 뭐를 지금 경계박스를 로스를 평가하냐면 이게 결국은 다 좌표와 경계박스 위스와 헤이트, 센터 포지션 이런 것 등의 어떤 그 경계상자 실수예요. 정의하는. 그래서 이 경계상자의 실수를 내가 친 경계상자랑 맞추는 회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로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로스와 이 로스를 두 개를 더해서 전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하나의 구조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딱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 바로 안에서 뭐가 된다? 따다다닥 경계상자를 내가 알고 있는 답하고 잘 맞추는 학습과 동시에 그 딱 잡은 상태에서 분류기에서 보내가지고 잘 예측하는 그 학습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체를 탐지한 다음에 이자인데는 이렇게 탐지를 하는구나. 그럼 탐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탐지하는 게 잘 탐지했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뭐예요? 탐지한 걸 뜯어서 분류기에 넣은 다음에 이 분류기가 정확하게 객체를 인지해야지 분류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객체를 잘못 뜯으면 어떻게 돼요? 인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게 잘 학습이 돼야지 아주 객체를 정확하게 뜯어서 경계박스를 쳐서 가져와서 분류기에 보낸다. 즉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객체 분할이라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차이는 같은 그룹의 애들은 그냥 하나의 색깔로 쫙 칠해주는 게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색의 차이는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런 차이로 나눠지고 사람 안에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사람 안에서도 클래스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기술은 뭘까요? 여기서 객체 탐지 기술이 들어와야 돼요. 경계박스를 치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우그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완벽한 경계를 따야지 이 경계의 사람은 파란색, 이 경계의 사람은 노란색 이렇게 칠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그런 어떤 기능들이 들어옵니다. 볼게요. 대표적인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객체를 탐지해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은 한 색깔로 쫙 칠해주는 거. 대표적인 게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예요.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CNN이 이렇죠. 이미지 들어가서 특징 뽑고 네트워크 붙여서 고양이냐 개냐 나이 맞추고 근데 이 뒷단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특징을 추출했지만 2차원 공간이니까 여기 추출되면서 어떻게 돼요? 고양이의 그 위치 정보는 계속 따고 들어오죠. 눈의 위치 정보. 근데 얘를 플래티넘을 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부 1차원으로 숫자로 나열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소실이 됩니다. 눈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싶은데 이 뒷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눈의 정보는 여기까지는 위치 정보와 특징을 뽑아왔는데 여기서 플래팅하는 순간 눈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알아야지 거기다가 딱 빨간색을 칠할 거든. 세그멘테이션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완벽하게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죠. 흔히 CNN이 완벽한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가 뉴럴 네트워크가 붙었으니까. 근데 얘까지 2D로 다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FCN이라고 하고 풀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된다? 위치 정보 소실이 없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징을 뽑았다가 다시 원사진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업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뻥튀기를 해야 돼요. 네, 다시. 자, 약간 오토엔코더 구조랑 유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줄었다가 특징을 뽑은 다음에 업샘플링 하면서 원래 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가면서 동시에 그 사진의 특징들의 영역에 하나의 색으로 마스킹을 해버리는, 색깔을 칠해주는 과정에서 인풋을 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동시에 색깔마다 분류기에서 답을 달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업샘플링이 간단합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CNN을 통과해서 원래 큰 이미지가 이렇게 줄었다고 볼게요. 그 합성 곱하면서 줄어 들어갔는데 이 줄어 들어간 걸 3 곱하기 3으로 다시 업샘플링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가 그 보면서 올리면 되잖아요. 요 이미지 4개에다가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줄은 4개의 이미지인데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키운 다음에 또 업샘플링 하면 돼요. 쭉쭉쭉 키워서 원 사이즈 샘플링을 하면 계속 올리면 되죠, 사이즈를. 뭐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코드상으로는 매우 간단하게 요 코드로 그냥 구현이 돼요. conv 2D 또는 conv 2D 트랜스포즈.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식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요 어떤 그 필터 값이 있다면 이 하나의 포인트 데이터 픽셀에 대해서 다 곱하면 하나가 9개의 픽셀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뭘 한다? 더한다. 픽셀을 겹치는 부분은 대체 리플레이스가 아니고요. 더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업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줄였다가 업샘플링 한다고 해서 원의 이미지 특징이 줄었다가 업샘플링 하면서 줄을 때의 특징이 그대로 뽑힐 거라는 건 여러분의 기대죠. 그렇기 때문에 줄면서 중요한 피처 맵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딱딱 뽑아서 업샘플링 할 때 얘를 뭐 한다? 곱하기가 아니고 더해버려요. 업샘플링 하면서 만들어진 픽셀 값에다가 줄면서 나온 특징 맵 있죠. 피처 맵을 마지막 단계의 피처 맵이 아니고 딱딱딱 끊기는 중간의 피처 맵을 그 동일한 사이즈가 올 때 그대로 썸해버리면 다운 샘플링 할 때 특징을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뭐 한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 자, 이 과정을 좀 더 나온 게 흔히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넷 구조예요. 다운 샘플링과 인코딩, 업 샘플링, 디코딩, 뭔가 오토 인코더와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대칭이죠. 앞에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비대칭입니다. 근데 얘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들어오는 거 뭐냐면 여기서도 들어오긴 하는데 전 단계의 데이터를 그대로 1:1 매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을 뽑으면서 업샘플링 할 때 그 특징을 계속 부여하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런 이미지를 넣으면 왼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왼쪽의 정보가 오른쪽에 넘겨줘야 돼요. 그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요. 특정 레이어에서 피처 맵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업샘플링 과정에 덧셈으로 더해진다. 픽셀에. 그럼 이렇게 돼요. RCNN은 아까 투 스테이지 세그멘테이션에 썼던 건, 디텍터에 썼던 건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마스크가 같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개별 객체를 분류하는데 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RCNN, 객체를 분류하는 객체 탐지 모델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쓴 풀리 컨버전 네트워크 기술을 짬뽕해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마스크 RCNN으로 해서 객체, 사람도 분류하지만 사람 안에 모두 분류한다? 다른 사람들을 다 분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요. 뭐 이거는 뭐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객체 분할 사례는 여기서 오토인코더와 유사하지만 좀 달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렇게 막 객체 분할한 다음에 그 객체는 도대체 뭐냐 이 객체는 분리기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우리가 인지시키려면 세그멘테이션 해야지 인지를 시키겠죠. 이런 거에도 쓰고 의료 영상 분석, 이게 뭐랑 유사해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잘 학습하게 되면 세그멘테이션 기존의 의료 영상 중에서 정상인과 그거에 대한 이상한 CT 사진이나 MRI 사진에다가 분석한 병변 사진을 엎어서 색깔을 칠해서 그걸 학습 데이터에서 열심히 학습하면 이 학습기는 뭐예요? 색칠해주는 학습기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MRI나 이거 찍어서 넣으면 거기다 알아서 색을 칠해주면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병변이 있다라고. 이게 꼭 뭐랑 같아요? 오토인코더에서의 이상치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제가 유사도 신선에서도 2가지 방법 다중분류기하고 오토인코더 쓰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 항상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해결의 정확도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IOU 밸류가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경우죠. 인풋 이미지가 이런데 그라운드 트루드 이게 이제 리얼 이미지는 이렇게 칠해야 돼요. 색을. 근데 모델이 넣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건 빨간 거, 원래 답은 녹색. 얘를 겹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예요?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델도 세그멘테이션 포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실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TP 영역.
얘는 뭐예요? 모델은 참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는 요 안에 겹치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참이 아닌 영역. 얘는 모델은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얘는 참이니까 거짓, FN이죠. 그래서 요것만 가져다가 뭘 한다 아까? 정밀도, 재현도 구현이 되죠. 그러면서 이 겹치는 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IOU 밸류.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인지했다라고 평가하려면 무조건 정밀도하고 재현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 정도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완벽하게 겹친 상태에서 정밀도를 평가해서 정밀도를 왕창 올리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에다가 사람이 어떤 그런 걸 해야지 되는데 어설프게만 겹쳐서 이게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서 정밀도를 뭐 한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겹친 영역에 대한 기준, 어디까지 우리가 정밀도나 재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IOU의 설정도 중요하고 그 IOU 밸류 자체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어떤 스레드홀드 값으로 써서 이 TP 영역에 대한 관점의 차이, 기준으로 써서 우리가 이런 정밀도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전체 이미지에 이렇게 큰 일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콩알만큼 이런 데 박혀 있고 그런 데를 잘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전체 영역 대비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마이너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분의 답을 측정하는 정확도 평가는 학습을 시킬 수가 없고 뭐가 된다? 이 정밀도와 재현도와 그러니까 재현도, 리콜 값과 프리시전과 IOU 밸류를 이용해서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면서 낮다, 높다를 평가하고 낮다면 잘 최적화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의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정확도로는 이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게 풀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요 예제만 딱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도전적으로 했던 이것도 키스트 예제만 계속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네. 일반적인 전이 우리가 소재한 사람은 디스로케이션 아시죠? 이게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렇게 전이 루프가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인 비전 문제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이 다 이런 거를 비전 문제와 AI에 겹쳐서 전이 루프의 전이 양이나 측정을 합니다. 근데 스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그 원자 플레인이 존재하고 어디에 전이가 있냐면 결핍 플레인인 거죠. 특정 잉여 방편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여기다가 나선전 칼날 전이를 이렇게 박죠. 그럼 여기는 경계도 없고 레이블도 없죠. 이거를 자동으로 인지시키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자 이게 도전이었습니다. 간단해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저기 전이 사람 칠하죠. 칠하는 과정이 레이블링이에요. 그러면 레이블링을 잘 칠해야지 학습이 잘 되니까 레이블링 칠하는 규칙을 잡자. 그래서 여기서 잉여 반편이 존재하는 데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그렸어요. 그래서 우선 레이블을 달았고요. 그런 다음에 학습을 했어요. 유넷으로. 그랬더니 되게 이런 이미지를 넣으니까 여기가 실제 파티클이고 여기가 기지인데 파티클이다 기지다가 딱 나온 거죠. 이게 답이에요. 답. 사람이 칠한 거 이렇게 해줬으면 하겠다. 이런 데이터를 유넷으로 학습한 거예요. 왼쪽에다가 이 이미지 넣고 우측에다가 마스크 담는 다음에 유넷을 학습하게 되면 이미지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유넷 가중치가 학습이 돼서 이 학습 모델에다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딱 이렇게 답을 칠해주는 모델이에요. 학습을 해놨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트릭스하고 파티클은 기가 막히게 되게 쉽게 나오는데 전이 어디 갔니? 전이 내가 답을 줬는데도 없어졌어요. 얘네가. 이게 전형적인 IOU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어큐러시를 가져다가 아마 막 학습을 했는데 그런 이 로컬한 파트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픽셀이 적은 거죠. 그래서 실제 유넷의 데이터를 봤어요, 피처를. 자, 유넷이 다운샘플링하고 업샘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서 특징이 뽑혀서 파티클과 매트릭스에 뭔가 음영이 생기면서 뽑히고 업샘플링하면서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원상복귀되면서 뭔가 레이블링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전이 없어졌죠. 전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뽑히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한 게 천입사 이미지는 여기를 확대하면 전이 뭔가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메모리 때문에 리사이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없어졌어요. 없는 애를 가져다가 있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선 이런 이슈가 결국 해상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이를 찾을 때 열심히 마우스로 휠을 올려서 확대해가지고 칠하듯이 똑같이 박사급 인력의 눈을 만들었어요. 머신으로. 이 눈은 들여다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눈인 거죠. 그럼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미지에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원 이미지를 이렇게 쪼갰어요. 패치로. 그런 다음에 유넷에 넣어가지고 이런 확대된 이미지에 대한 답을 달아서 유넷 학습을 한 다음에 얘를 리컴비네이션.
재구조화 시키는 과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여기 전이 있는데 살아난다? 전이가 잡히는 거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닛에서 어떻게 넣냐면 포커스 리전 트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명명을 했어요.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그래서 원 이미지 그대로 넣어가지고 매트릭스하고 파티클을 세그멘테이션하는 문제를 한번 풀고 동시에 원 이미지를 패치로 쪼갠 다음에 집중해서 리전 트레이닝을 하는 분류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쪼갠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에서 얘를 다시 리컴비네이션하는 이 두 문제를 풀어서 얘를 최종 합치면 짠하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최종 결과예요. 이걸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1차 매트릭스하고 파티클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패치도 되고 그래서 이 패치를 리컴비네이션 하면 결국 원 이미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전이를 없는 전이 우리가 경계선이 없는 전이를 인지해서 레이블링하는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재에서 이런 석축물이 왜 라드로 자라냐면 이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인이 많이 걸려서 이 스트레인을 풀기 위해서 길이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조직학적으로. 이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을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죠. 그러면 릴렉세이션 하려면 그쪽 방의 전이가 반대로 전이를 릴렉세이션 하기 위한 반대 전이가 생겨서 그걸 흔히 디스로케이션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양칼날 옆에는 음칼날이 같이 존재하는 다이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다이폴들이 이런 모선이나 이런 데 존재 많이 하고요. 이 전이를 막 디텍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정량, 디스로케이션 덴시티나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이 하나를 찾는 게 엄청 속된 말로 노가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유사한 문제입니다.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난제죠. 그 외곽선이 존재 아닌 디스로케이션을 전략적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전략적으로 레이블링한 걸 했는데 너무 마이너하다 보니까 잘 세그멘테이션이 안 돼서 그 부분 어떻게 돼요? 확대해서 세그멘테이션하고 다시 걔를 하나의 이미지로 원 이미지로 리컴비네이션하는 방식으로 풀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다.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은 교통 이미지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